아니야. 녹화 먼저부터 눌러야지.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이 노래를 안 틀어줘서 요즘에 시위하는 어린이 법들이 있다 그래서 네. 애기들이 이 노래 좋아한다면서요? 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자마자 업 꿀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업을 안 하고 보는 님들 정체가 뭐야? 예. 일단 어제 방송 반응, 투표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예. 어제 방송 그 투표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예. 매주 정기적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어. 네. 재방송 보면서 너무 아쉬웠다. 그런 분들도 많고, 투표 결과가 재밌었나봐요. 그래요. 사실 이게, 다른 여론조사는 하루 종일 전화 돌려가지고 1000명한테 받는 거잖아. 그것도 응답률 한 5%? 예. 한 며칠씩 2, 3일 동안 계속 돌려가지고 응답률 10%도 안 됐는데 1000명짜리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우리 망치부인방 여론조사는 한 3분짜리 3분짜리 여론조사인데 굉장히 한 2,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네, 응답률이 한 30% 되는 여론조사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000명 이상. 아주 이 글쎄, 근데 과연 이게 객관적이냐, 객관적인 여론조사냐라고 묻는다라면,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 예. 정치인 월드컵처럼?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재미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생각이 궁금할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투표를 한번 해볼까?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어저께 여론조사를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한가? 보통 이제 왜 댓글 부대가 생겼냐 하면, 2004년에 이제 탄핵 때 막 국민들이 분노해갖고 노무현 탄핵 무효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노무현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거나 어떤 당 안에서 막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고치는 기사가 나오고 막 이럴 때 왜 이러지 궁금해하면, 근데 기사에서 못 찾으면 댓글에서 답을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제 뭐라 그러나 이 댓글 부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댓글 부대를 만들어 갖고 여론이 이런 것처럼 호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나라당에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댓글 부대를 모집하기 시작한 게 2004년 가을인가부터야. 그러니까 2004년에 자기네들이 이제 노무현을 탄핵시켰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탄핵 여론이 높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노무현을 탄핵하는데 동의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당이랑 민주당 애들이 그 당시에 구민주당, 추미애 민주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노무현 탄핵시키면 자기네들이 이기는 줄 알았어. 근데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탄핵 광풍이 불어갖고 전멸하거든. 추미애 민주당하고 이제 한나라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멸하면서 얘네들이 깨달은 거야. 실패 원인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때 안상수가 제안하든가 그래. 안상수, 보훈병이 이제 제안해가지고 댓글 부대를 우리도 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10만 양병설인가를 내놔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얘네들이 사이버 전사를 모집한다 그러면서 보좌관을 뽑아. 사이버 보좌관이다 이래가지고 댓글 부대를 뽑은 거야. 2004년부터. 그래갖고 2004년, 2005년에, 그러니까 2004년에 사이버 전사 5,000명을 양성한다. 그게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2005년이 10만 양병설이 나와. 10만, 그러니까 댓글 부대 10만 양병설이 나오면서 2006년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게 이제 뭐라 그러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크게 역할했던 게 국민연금 반대운동. 예.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단 몇만 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심리, 요걸 이제 활용한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댓글 부대를 만들고, 여론을 호도하고, 그게 얘네들의 방법이었다. 그게 이제 걔네들의 방법이었다. 내가,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지나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러니까 내가 방송을 접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던지는 미끼를 내가 물고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걸로 이제 막 신고를 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지? 오늘은 진짜 탄핵이 중요한 거야. 탄핵이 중요한데, 자, 얘기할게요. 이번에 여러분이 지면 안 되는 선거야. 이번에 지는 건가요? 라고 묻잖아, 지금. 응? 자, 내 말을 잘 들어. 이대로 가면 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뜻이야? 내가 이제까지 이대로 가면 집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대로 가란 얘기야? 판을 뒤집으란 얘기야? 내가 이대로 가면 집니다. 라는 얘기는 지금 지니까 다행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판을 뒤집으란 얘기예요? 판을 뒤집으라는 얘기야. 그지? 판을 뒤집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 첫 번째. 이대로 가면 지나요? 지면 큰일 나. 니도 죽고 나도 죽어.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우리 다 죽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야.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안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난 투표권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우리 다 죽어.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는 거야, 이건. 이길 수 있을까요? 물으면 안 되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타고 수백 척 외선하고 싸우러 갈 때 옆에서 어떤 놈이 장군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야 그거? 등신 아니야. 거기서 이길 수 있겠냐? 당연히 지지. 당연히 지는 당연히 지는 싸움을 이기도록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의지고 희망이고 그런 거지. 능력이지. 이번엔 지나요? 이길 수 있을까요? 야! 정신을 못 차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제 야권의 후보를 말을 안 하겠어. 후보 이름으로 얘기 안 하고 ABC라고 이름을 짓겠어. 이제 막 A가 대세다. A가 지지율 1등이다. 그런데 A가 비호감도 높다. 그래서 만약에 A가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질지도 모른다. 갑자기 제3후보로 몰려갈 수도 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넉넉히 A가 후보가 되게 둬야 돼요? 아니면 당선 가능한 뒤집을 만한 B를 뽑으면 되는 거야. 뒤집을 만한 B를 뽑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만약에 A가 마음에 안 든다고 C를 뽑았는데 C는 더 큰 폭탄이다. 본선에서 더 큰 폭탄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C 말고 안전하면서 그나마 이 상대당 지지자들도 동의할 만한 여러 두루두루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을 만한
근데 아직 인지도가 낮은 B라는 후보가 있다면 그 B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라는 얘기지. 이해가 안 되나? 나는 절대 누구라고 얘기한 적 없어. 아이 시끄러. 막 얘기하지 말고. 그니까 이제 그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그 뭐라나 B네 캠프에 물어봐. B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당내 경선에서 너를 도와주고 싶다. 널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 B 지지자들이 나한테 막 무슨 국민 경선 참여할 만한 자꾸 주소를 보내. 나는 투표권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 참가하면 안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B 지지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B 지지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게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지.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보내거나 A 지지자한테 보내면 되겠어? 아, 이게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갖고 내가. 뭐? 안비정?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잠깐 기다려봐봐. 아, 내가 지금 나갔다 오느라고 내복을 입었더니 아이고 더워. 일단 점심들은 드셨어요?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있어 봐. 말로만 좋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당선시킬 수 있는지 도전해야지. 물어봐 사람들한테 국민경선단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후보는 B 후보인데 B 후보 쪽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 그럼 일단 이제 뭐 A나 C로 들어가. 일단 국민경선단에 들어가서 B를 뽑으면 되지. 그런 방법도 있어. 왜 지난번 총선 촛불 때 뭐 기차도 다 예매가 되고 막 버스도 없어가지고 박사모 버스 타고 올라온 데도 있었잖아. 일단 서울까지 박사모 버스로 와가지고 다 서울역으로 갈 때 혼자서 광화문으로 온 애가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 그런 방법도 있어. 어떻게 하거나 국민경선단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때 트로이의 목마란 얘기가 있었잖아. 예. 이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판을 뒤집어야 된다. 최대한 판을 뒤집어야 돼. 이대로 가면 져. 이대로 가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진다란 얘기는 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요즘에 내가 읽는 이야기가 뭐야?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나 내가 요즘에 막 논쟁을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답이 맞냐, 내가. 아무래도 좀 아니지 않냐. 이 사람도 좀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얘기가 뭐냐. 다윗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어째서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다윗왕 그러는데 다윗은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랑 불륜을 저지르고 그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그 부하를 불러다가 아내랑 잠을 자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아내가 그 부하가 임금의 궁전을 지킨다고 가서 앉았어.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야.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거야. 적진에 보내가지고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이게 하잖아. 자기의 불륜을 덮기 위해서. 그게 다윗이야. 거기다 율법은 또 얼마나 어겼는데 원래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함부로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대제사장만 먹는 건데 그거를 막 먹었어. 부하들이랑 나눠 먹고 막 그런 거야. 그랬지.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아주 중요한 잘못인데 사람들이 되게 절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다윗이요, 적국에 들어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적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이
원래 이제 이 사울 왕이 먼저 기름 부은 왕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지배하고 있는데 얘가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사울 왕이 너무나 교만해져가지고 뭐라 그러나 나라를 통치할 능력을 상실한 거야. 점점 미쳐가는 거야. 미친 짓을 막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사울 시대에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 이스라엘을 능욕을 하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대상한테 모욕당할 때 이 다윗이 열받아갖고 가가지고 물맷돌 딱 던져가지고 한 방에 죽이고 영웅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 영웅이 된 다윗을 사울에 불러다가 감시를 하는 거야. 얘가 영웅이니까.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 감시하듯이. 사울을 이제 감시를 했는데 얘가 노래도 잘하고 뭐 잘생기고 여러 모에서 나으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지지자들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를 죽이려고 그래. 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이제 이 용사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 있었냐면 그러니까 적국에 망명을 해 있어. 그리고 거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이 적국에서 명령을 내려 가서 이스라엘을 약탈해 와라. 이스라엘을 약탈해 오라고 이제 시켜.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막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간다고 가. 근데 사실은 적국을 가서 약탈을 하는 거야. 적국을 가서 약탈을 해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을 약탈해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적국에서 목숨을 견디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잘 못 봤지. 몰랐지. 예. 그래서 아니 또 어디서 또 이 심상정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거야? 이제 또 이제 그 종편 보고 또 심상정 몰기로 했어? 자, 예. 그 심상정을 밀고 싶으면 심상정더러 더민주로 입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경선을 하라고 그러면 되겠네. 그치? 그럼 심상정이 만약에 더민주로 입당을 해서 거기서 경선하면 뭐 3등 안에 들 거 아니야. 잘하면 뭐 2등도 하겠구만. 한번 해보라고. 예, 그 괜찮은 방법이네. 매번 제3정당 밀기. 예, 항상 그래. 예, 네. 자, 뭐 딴 얘기 하지 말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 지금부터 블랙 걸리면 안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는 왜 블랙 걸린지 모르겠으면 채팅을 하지 마. 채팅 함부로 하지 말아요. 예, 또 여통이 이젠 됐어요. 그것도 왜 개소리를 해. 그런 말로 또 여기서 남자 여자의 문제냐 시비 걸고 또 막 메갈인지 뭐지가 들어와가지고 박근혜가 여자라서 미워하냐. 우리는 여자 박근혜를 지키겠다. 야! 너 안철수지? 죽고 싶어 이게. 안철수가 아니라 미안해 영희 친구. 죽는 수가 있어. 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박근혜가 여자라서 문제야? 박근혜는 여자가 아니라 인간이 아닌 거야. 박근혜가 사고를 친 게 마치 여자라서 사고를 쳤다고. 그럼 뭐 나는 그럼 내가 여자라서 뭐 잘못 판단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이씨, 확. 어디서 여자라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 내가 대통령을 하면 내가 문재인보다 잘할 자신 있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거기 넘어가지 말아요. 그게 그 메갈리아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니까. 메갈리아를 만든 목적이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변명이야. 박근혜가 여자라서 미워한다. 그 얘기 하려는 거야. 망치 부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예. 여자도 충분히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박근혜는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또 딴 데로 갔어. 자, 좌우지가 이제 다윗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도덕적이고 완전해서 잘 들어. 다윗이 도덕적이고 완전해서 왕으로 선택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은 지금 정말 완벽한 후보를 뽑고 있나요? 완벽한 그 성인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야? 아니 그럼 빨리 죽어. 빨리 죽으면 천국의 왕은 이제 하나님이야. 흠결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천국으로 빨리 가. 그게 아니면 인간 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는 완전한 성인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성인을 왕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착각하지 마.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에서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 더 킹이라는 영화의 감독을 인터뷰를 하는데, 더 킹의 킹이 누구냐? 조인성이냐 정우성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더 킹은 국민이라는 거야. 선택은 국민이 한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막 믿고 따를 왕을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뽑는 거야? 머슴을 뽑는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사장이야. 사장인데 직원을 뽑아갖고 직원을 막 머리에 이고 다닐래? 사장인데 직원을 뽑아가지고, 어머, 사장석에 앉으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어머, 너무나 귀한 머슴님. 정말로 I love you.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막 네가 운전하고, 기사 뽑아가지고 사장석에 앉아놓고 네가 운전하고 다닐 거야? 너가 뽑는 건 운전 잘하는 머슴을 뽑는 거야. 네가 사장이고, 네가 지금 뽑으려는 건 기사라고. 운전기사를 뽑을 때는 운전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뭔 말인지 알아? 지금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대통령을 뽑는데 막 완전한, 막 꽃미남에 막 그 훌륭한 학벌에 막 모든 게 완전한 도덕적인 흠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뭐 하려고? 결혼하게? 결혼하게? 그거 아니잖아. 일 잘하는 일꾼을 뽑는 거야. 그럼 일반 잘하면 새누리당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일을 잘했나?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 솔직히 말이야, 이명박도 대세였어. 박근혜도 대세였고. 그지? 이명박도 대세고 박근혜도 대세였어. 근데 걔네들이 일을 잘했나? 대세가 곧 유능한가? 그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나, 분명히, 자, 어떤 직원을 이제 내가 뽑는데, 어느 사이트에서 골랐어.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편의점 주인이야. 그래서 어디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할까 했는데, A 사이트에 가가지고, 여기서 막 일 잘하는 특급 알바생, 대거 준비, 쭉쭉 빵빵, 유능. 그래가지고 데려다 썼는데, 얘가 막, 손님 치마 걷고, 막, 주인 목을 따려고 그러고, 막, 주인 블랙리스트에다 걸어놓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A 사이트에 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럼 그건 등신이야. 그럼 그 사이트 제끼고, 다른 사이트로 가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약간 말 잘 못하는 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애, 그 다음에 사고 많이 치네. 이렇게 있어. 그 중에서 누구를 뽑을 거냐? 이게 손님을 잘 응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말 잘 안 하고 꿍한 애랑 사고를 치는 애는 안 되잖아. 그럼 말 잘하는 애를 데려다가 놔야 얘가 손님 맞이를 잘할 거 아니야. 다 씨발. 방송을 접어야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못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겠지? 그지? 누군지 전혀 모르겠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잖아. 그지? 나는 지금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을 고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알아들으면 안 돼, 니네가. 여기서 알아들었다 그러면 안 돼.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야 돼. 손발이 맞아야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지? 그냥 아르바이트생 구한 얘기 아니에요? 그치? 내가 지금 이제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 구한 얘기 하는 거잖아. 아유, 당황스러워서 내가 진짜. 그치? 못 알아듣겠지? 그냥 아르바이트생 뽑는 기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냥 알바생을 뽑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잘 골라야 된다. 한번, 조져먹은 사이트에 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옷을 사러 갔는데,
A사이트에서 옷이 너무 예뻐요. 이래가지고 막 미녀가 쭉쭉빵빵, 야, 나도 저 어디 보면 쭉쭉빵빵가 보다로 사갖고 왔는데, 팔다리 길이가 다르다든가, 그러면, 그 사이트에 또 가서 옷 사면 등신이야. 그죠? 예, 그런 사이트 확 불질러버려야 돼. 그러면 정보통신부라든가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다시는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해체를 시켜버려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고 막 그런 새끼들은 나중에 또 사이트 이름을 바꿔. 뭐예요? 새 사이트 이래갖고 해먹다가 안 되면 다른 사이트 뭐 이렇게 해먹고 막 그러잖아. 매번 이름 바꿔가지고 이 고객을, 가지고 놀면서 이 썩은놈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름 바꿨다고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 예. 이름 바꿨다고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어딘지 도대체 모르겠잖아. 그지? 자, 그래서, 문 까는 실력 대단? 아니, 내가 언제 문을 깠어? 문을 까면 되겠어? 문은 열고 들어가야지. 문은 열고 닫고 해야지, 그 문을 발로 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은 소중한 거예요. 네. 예. 이렇게 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저렇게 눈치 없이 군 애들이 꼭 있어. 가만 본 말이에요. 예. 그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 유유상종. 이거 참 중요한 얘기다. 이 유유상종이라는 게 뭔 말이냐. 꼭 어울려도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려. 그러니까 이게 딸리니까, 이해력이 딸리니까는 꼭 그 이해력이 딸리는 애들끼리 어울려. 그게 문제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자들의 수준을 보면 그 대빵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지. 유유상종이 되게 중요한 거야. 예, 끼리끼리. 예.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맨 개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말 못 알아듣고서는 왜 문을 까냐? 내가 언제 문을 깠어, 이 등신들아. 문을 죽이는 놈들을 깠지. 그걸 문을 깠다고 계속 시비를 걸고. 아휴. 너네들이 그럴수록 점점 실망이 되는 거야. 혹시 문도 저 수준 아니야, 이런. 유유상종이라는데. 너 때문에 더 싫어지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한 번 판을 뒤집어 봤는데도, 만약에, 말도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누가 됐다. 그럼, 투표 안 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판을 뒤집으려고 막 애썼어. 그런데도 안 뒤집어졌다. 그러면 그건 진짜 하늘의 뜻이야. 그렇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뒤집어봐.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만들어봐. 근데 안 됐다.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만약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그 말 못하는 누구누구 때문에 새누리당이 됐다. 새바른당이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이번에 또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구나.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 싸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거기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거야. 내가 힘이 모자랐구나. 다음엔 이겨야지. 그리고 또 싸우는 거야. 아니, 여러분, 선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예. 선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고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선거를 바꾸려면 국민이 동의를 해줘야 돼.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쟤네들한테 막 지면, 그 눈치를 보면, 위축이 되면 쟤네들은 더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끔찍한 소리가 안 되려면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대통령 돼야 된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야권 후보 중에서 박원순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박원순을 제일 좋아하는 것과 박원순의 실력을 가장 인정하는 것과 박원순이 대통령으로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건 다른 거야.
나는 옛날에 김근태 의원을 가장 좋아했지만 김근태 의원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자기가 내가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내용이 가장 훌륭하다라는 걸 알더라도 박원순이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안 됐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왜? 나는 민주주의자야. 나는 민주주의, 민주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답을, 내가 원하는 절대선인 뭐 박원순이 있어. 그러나 박원순이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타협할 수 있어야 돼. 뭐 여러분이 쟤는 문을 원하고 나는 박을 원해.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중간지대 안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게 바로 타협이라는 거야. 민주주의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답만이 답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나 그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했다라면 거기서 타협을 해야 돼. 둘 다 양보를 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게 민주주의야.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예. 시청률이 떨어지네. 지금 시청률이 떨어지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뭔데? 이 시간에 지금 5,000명 가까이 보고 있으면 많이 보는 거야. 너가 이 시간에 안 와봤나 보구나. 그래요. 시청률이 떨어졌네. 이게 뭐 너네들의 새로운, 아니야, 새로운 것도 아니야. 옛날부터 국정원에서 지네들이 이제 딴 데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망치부연방에 와서 작업할 자신이 없잖아. 그럼 시청률이 떨어지네? 이 방송 이제 아무도 안 보겠네? 우리 여기서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시청률이 떨어지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언제 나오는 작업 멘트냐면 뭔가 얘네가 딴 데서 작업하는 거야. 다른 데서 지금 막 작업을 하는데 이 방에서도 오긴 와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자기네들이 또 아프리카의 예를 들면 지네들이 동원 가능한 뭐 이 게임 BJ를 방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제 미녀 BJ가 살짝살짝 이제 위험한 댄스를 춘다든가.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프리카에서 내가 방송을 시작하잖아. 내가 방송을 시작하면 바로 야, 내가 봤는데 우리 채팅창에서 그거 쓰면 앞으로도 다 블랙이야. 너 이걸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될까? 김태희한테 전원주보다 조금 이뻐요. 그러면 김태희 기분이 어떠겠어? 정우성한테 뭐 저기 유해진보다 뭐 조금 잘생겼네요. 그러면 어떻겠어? 안 그래? 예.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자꾸만 무슨 저기 말 같지도 않은 방송을 갖다 나한테 들이대면서, 너지. 네가 그 방송하는 애지. 유해진 의문의 일패? 나 유해진 좋아해. 유해진을 아주 좋아해. 이게 사실 유해진하고 정우성을 외모로 비교하면 말이 되냐 안 되냐? 유해진하고 정우성을 외모로 비교하면 돼 안 돼? 정우성하고, 아니 누구야, 전원주하고 김태희를 외모로 비교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연기력으로 따지면 전원주가 낫지. 비야 미안해. 연기력으로 따지면 사실 전원주가 낫지. 안 그래? 경력으로 따지면 유해진이 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판단하는 기준을 좀 잘해. 아무한테나 아주 끌어다 붙이지 말고. 별의별, 옛날에는 아프리카에서만 들이대더니 이제 아프리카에서 도저히 들이댈 수 없으니까 어디서 자존심 상하게. 자, 예. 근데 솔직히 유해진을 보면 럭키를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거든? 스토리가 참 재밌는데 한 방이 약했어. 뭔가 이렇게 좀 한 방이 약한 느낌? 그래서 내가 사실은 유해진에 대해서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어.
이 연기 잘하는 조연 배우들은 참 많거든요. 예. 연기 잘하는 조연 배우들이 참 많은데 유해진은 젊어서부터 옛날부터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주역을 많이 땄어. 그죠? 유해진은 근데 보면 이제 물론 유해진이 난 제일 멋있었던 역할이 뭐였냐면 간첩? 누구니? 간첩에 주유소 습격 사건에 유해진이 나와? 난 기억이 없어. 거기선 기억이 없고 유해진이 가장 내 눈에 들었던 건 라이터를 켜라인가? 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굉장히 막 착한 소시민인데 나중에 얘가 변해가지고 막 그 변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기서 처음 눈에 띄었고 뭐 이장과 군수나 이런 거는 뭐 그다지 별로였는데 내가 이 사람 멋있다라고 느꼈던 게 그거였어. 간첩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무슨 김명민인가 같이 나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아주 카리스마 있는 북한 간첩으로 나와. 북한 간첩으로 나오는데 그 진짜 잔인하고 아주 잔혹하고 냉정한 그런 인물로 나와. 그래갖고 그때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깜짝 놀랐어. 그리고 수트가 되게 잘 어울렸고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뭐 전우치라든가 뭐 라이터를 켜라든가 뭐 이장과 군수 뭐 이런 데서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서민 아저씨의 느낌이잖아. 그런데 그 간첩에 나온 그 모습이 난 부당거래는 안 봤어. 부당거래 뭐 내부자 이런 거는 다 안 봤기 때문에 수트빨이 멋있는 거야. 아, 그래서 뿅 갔나 보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 철학이 좋은 사람, 뭐 내용이 많다며. 대화하면 끝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해진한테 가가지고 야, 너 정우성보다 못생겼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전원주한테 가가지고 김태희보다 못생겼네요. 그러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좀 비교할 걸 비교하란 말이야 내 말은. 예. 아니 근데 난 내부자는 못 봤어. 그거 야하다며. 내부자들인가 그게 막 여자 홀딱 벗겨가지고 막 주무르면서 술 먹는 장면 나온다며. 아니 우리는 이제 19금은 안 봐. 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딸 나이에 맞춰서 봤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19금을 본 적이 없어. 우리 집에서. 왜냐면 우리 딸이 어렸을 때는 올등급만 받고 아기 때 7살이 넘어서야 7세 등급을 받고 예. 그다음 우리 딸이 초등학생 때는 12세 관람가를 온 가족이 봤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15세 가만 봐. 왜냐면 이 19금을 보면 굉장히 나는 힘들어. 너무나 막 잔혹하거나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나는 19금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아직 좀 유치한가 봐. 나는 올등급이 제일 나. 올등급이 제일 나고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영화는 그 주토피아야. 내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인 영화가 주토피아. 그 주토피아에 나오는 특히 그 스피드 야 죽여주잖아. 라라랜드는 못 봤어. 예. 이 주토피아가 괜찮더라고. 지금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았던 영화 아니야. 사실 내용으로 보면 주토피아를 제일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 그림이나 음악으로 따지면 업. 나는 그 업이라는 만화를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야 그러니까 그 음악이 업의 음악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나는 쿵푸 팬더는 진짜 별로였어. 내가 애니메이션 본 것 중에 진짜 후진 게 저게 왜 인기 있는지 모르는 게 쿵푸 팬더하고 그 다음에 그 겨울왕국이랑 쿵푸 팬더는 도대체 왜 보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그 주토피아가 주는 Try Everything이라는 그 주제곡과 그 다음에 이 그 편견을 깬 그 노력하는 모습, 이 주제도 되게 괜찮았고 그 주토피아가 굉장히 나중에 그 과속 운전했던 게 스피드였다는 막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나는 그 업의 음악을 들으면, 특히 업의 맨 마지막 장면, 저기 앨범을 이렇게 넘기는, 앨범 사진이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나는 그 세상에서 나를 가장 평화롭게 만드는 장면인 것 같아. 아니, 나는 그 센과 치히로라든가, 솔직히, 일본 만화는 난 좀 부담스러워. 무슨 진격의 거인. 나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좋은지 모르겠어. 난 그 이웃집 토토로도, 뭐지? 싶고, 예. 나는 이제 솔직히 그 뭐 고양이의 보온도 좀 웃겼고, 하여튼 내가 그 괜찮다라고 보는 건, 업하고, 예, 업이랑 주토피아. 특히 이제 이 업에 나오는 맨 마지막 이거는 자막을 봐야 돼. 맨 마지막에 그 자막 올라가면서 나왔던 그 사진들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 나는 그 영화가 너무 좋았어. 난 일본 애니메이션은 내가 어린가 봐. 내가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좋은지 모르겠어. 내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건 코난이지. 특히 그 발가락. 야, 내가 진짜 그 코난의 발가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닮을 수 있을까? 내 발가락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그 비극을 알아냈잖아. 내 발가락은 코난보다 짧다. 그때 이 발가락을 성형할 수도 없고 진짜 내가 어린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다. 내 이상형은 코난이었어.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 중에 그 감동적인 만화가 그 베르사유의 장미. 베르사유의 장미에 나오는 그 안드레. 안드레라는 오스칼이라는 여자의 따라다니는 남자. 안드레가 제일 멋있었어. 그 다음에 그 캔디에서는 테리우스 말고 그 알버트 아저씨. 테리우스보다는 그 알버트 아저씨가 멋있었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주변 인물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다가 내가 드디어 주인공을 좋아하기 시작한 게 그 코난이었어. 와, 진짜 이 코난을 보면서 내가 진짜 헐벗어서 저런 애를 사귀어야 되겠다. 명탐정 코난 말고! 걔는 짧잖아! 그 코난 말고! 걔 안경 쓰고 그 코난 말고! 헐벗어도 뛰어난, 이 빨리 달리는, 미래소년 코난.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랑을 만났잖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신랑이 딱 거기 맞아. 알버트 아저씨처럼 요리도 잘하고, 집도 잘 지켜주고, 필요할 때 꼭 나타나지. 거기다 안드레처럼 소리 없이 말 잘 듣지. 그 다음에 코난처럼 위험할 때는, 진짜, 잘 움직이지. 그 시키는 일 잘하고 막 내가 위기에 처한 모든 일을 다 잘 해결하지. 나는 모든 나의 이상형을 한꺼번에 묶어서 난 지금 데리고 살아. 예. 아유, 안드레 못지않아 우리 신랑이. 예. 나는 이 안소니나 테리우스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해. 안소니 빨리 죽었어. 안소니 빨리 죽고, 테리우스는 여자 관계를 잘 정리를 못해가지고 그냥 아무 여자나 대신 죽고 막 그래가지고 그 여자 뒷바라지 하느라고 캔디도 못 챙기고, 그렇게 여자 관리 못한 남자 못 써. 빨리 죽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제 안드레, 알버트 아저씨, 미래소년 코난 뭐 이런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지. 너무나 왜 잘생기고 막 잘난 척하고 막 권위적인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해. 예. 내가 솔직히 이제 어린 시절에부터 내가 우리 딸한테 한 얘기지. 이 빨간 머리 애네 나오는 그 남자 길버트, 걔 못 써. 너무 장난꾸러기야. 그리고 너무 못되게 굴어.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괴롭히다가 나중에 좋다고. 아유, 들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포비, 사실은 내 어린 시절 별명이 포비였어. 내 머리 기르고 다닐 때 우리 집 식구들이 나더러 포비라고 불렀지. 난 나쁜 남자 스타일 진짜 싫어. 나는 진짜 나쁜 남자 스타일. 그 여자들이요. 그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해서 불행한 거야. 내가 이제까지 결혼해가고 불행한 여자들 많이 봤거든. 그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허우대 멀쩡한 남자를 골라. 막 옷 잘 입고 막 말 잘하고, 그리고 막 센스 있고 그런 남자를 원해.
그런 새끼들은 딴 년한테도 다 그렇게 해. 그런 놈들은 딴 년한테도 다 그런다니까? 그리고 밖에 내놔봐. 별 시답지 않는 년들이 죄 침 흘리고 달려들고 막 그래. 그냥 절대 잘생긴 남자는 막 이렇게 허우대 좋고, 너무나 이렇게 매너 좋고, 막 모든 여자가 좋아할 만한 남자 못 써. 그런 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그 권위적인 남자가 있어. 되게 막, 아니야, 뭐, 근데 그 얘기 안 했나? 내가 옛날에 무슨 소개팅을 갔는데,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소개팅을 했어. 근데 얘가, 저기 뭐야, 오렌지 주스를 주는 거야. 내가 커피요 그랬더니, 여자는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 된대.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집도 많고 차도 많고 뭐 자기네 집이 부자인데 자기가 나를 사귀어주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오렌지 주스를 들어가고 확 뿌린 다음에 이 씹새끼야 길에서 나 만나면 피해가라고. 다음에 내 눈에 뜨면 뒤져. 그리고 내가 나왔지. 나는 내가 뭐 하겠다는데 감히 뭐 이거 해. 내가 떡볶이 먹고 싶다는데 순대 먹으라거나 순대를 먹겠다는데 뭐 오뎅을 어묵을 먹으라든가.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야지. 내가 어묵만 바라봐도 어묵에 딱 간장 뿌려갖고 올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가 나 이상형이지. 감히 내가 어묵 먹겠다는데 뭐 스테이크 먹자. 나는 어묵이 먹고 싶다고! 그런 여자들이 막 그럴 때 자기를 휘어잡아주는 남자, 그러다 평생 가정부 노릇하는 거야. 막 나를 강하게 리드하는 남자 찾다가 나중에 맨 가정부처럼 뭐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그러다 끝나.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강하게 휘어잡는 남자 못 써. 내 결혼이 왜 실패했나 잘 생각해봐. 당신 결혼 실패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나쁜 남자 스타일. 뭐 전화도 잘 안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아하고 아무한테나 친절하고. 그런 남자를 왜 좋아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 불행한 거야. 예. 그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참 어리석은 여자야. 나쁜 남자를 좋아하면 안 돼. 일단 남자는 참해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참해야 돼. 제일 좋은 게 성격이야. 얌전하고 참하고 예의 바르고 그 어른들한테 잘하고 약자한테 잘하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살기 참 좋은 남자야. 나는 진짜 그래. 이게 우리 여자들이 행복하려면 남자는 돈 많고 학벌 좋고 키 크고 잘생긴 거 필요 없어. 일 잘해야 돼. 부지런하고. 예. 나는 내가 이제 나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내가 우리 신랑이랑 결혼한 이유가 저 새끼를 내놓으면 미안해요. 쟤를 내가 안 잡으면 딴 년이 차지하겠지. 그거였어. 내가 저 남자를 내가 버리면 딴 년이 차지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제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미안해요. 이게 좀 아까 요건 잘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나는 진짜 현명했어. 진짜 현명했어요. 왜냐하면 뭐라 그러나 내가 맘만 먹으면 많은 이제 다른 선택지가 있었어. 많은 다른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 다른 선택지들을 골랐으면 난 틀림없이 후회했을 거야. 내가 속 터져 죽었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거나. 내가 볼 때는 이제 내가 그 당시에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선택했다면 속 터져 죽었거나 아니면 죽이고 감옥에 가 있거나 놈을 죽이고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속 터져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내가 이제 우리 남편을 고를 때 사실은 진짜 내가 정말 너무 부지런해서 결혼한 거야.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많은 아내들이 남편한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여보 뭐 좀 해줘 그랬는데 안 움직여. 그지? 그냥 막 소파 성애자. 막 소파에 막 달라붙어갖고 그냥 막 소파하고 애를 한 열을 낳을 기세야. 그런 남편들을 볼 때마다 터지잖아. 막 속이 터지고 막 확 불지르고 싶고 그냥 저 소파하고 남편 얼굴에다가 궁뎅이에다 똥을 확 똥꼬에다 불을 확 지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
리모컨 꼭 부여잡어. 리모컨을 부여잡고,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팔 올리고, 막 붙들고서 막, 누구랑 그렇게 싸우는지 막 그러잖아. 그런 남자들 때문에 막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망치 부인님 남편도 그러세요? 아니, 내가 그래. 내가 그래. 내가 소파를 부여잡고, 저기, 잠꼬들 하면 신랑이, 여보는 깨워. 꿈속에서 바깥이랑 싸웠는지 어쩐지. 내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 그치. 나쁜 여자 스타일이지.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을 만난 건 다 여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여자들이 처음부터 막 자기 남편한테 막 다 해주려고 그래. 자기 남편한테 막 다 해주려고 그러고, 막 남편한테 맞춰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시부모님들께도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그러고 막 그래. 근데, 그럼 못 써. 그럼 버릇 나빠져. 나는 언제든지 사고를 칠 수 있다. 그런 어떤 기본을 딱 깔아줘야 돼. 그래야 항상 긴장하거든. 내가 언제든지 사고 치고 내가 확 불사지를 수 있는 여자라는 거를 딱 인지를 시켜야, 항상 조심하지. 태도를 늘 공손하게. 우리 마누라가 어디 가서 사고를 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일 끝나면 우리 마누라가 어딨나? 어디가 또 나가가지고 경찰서에 또 수갑 차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 항상 긴장감을 줘야 돼. 항상 긴장감을 줘야 일 끝나면 빨리빨리 집에 와. 가령 뭐 저녁 때 밥 먹으러 갔다. 근데 밥 먹으러 갔는데 누가 시비를 걸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가해자로 수갑 차고 앉아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언제든 그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줘야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와서 밥을 먹여야 된다. 우리 마누라는 밥만 잘 먹여주면 사고 안 친다. 그런 느낌을 딱 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결혼은 그래서 그 여자들이 너무 이렇게 착한 여자 스타일로 가는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나 똑같은 스타일로 가면 재미없어. 똑같은 스타일로 가면 안 되고 언제든 돌변할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다중이 있다. 우리 신랑이 하는 말. 나랑 살면서 한 20명의 여자랑 사는 것 같다. 한 번도 자기는 딴 여자한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집에 올 때마다 딴 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랑 그랬어. 자기는 결혼해서 20년 살면서 지루한 적이 없었다고. 집에 올 때마다 딴 여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다. 예, 기대감이 있는 거지. 오늘은 집에 가면 누가 있을까? 우리 의원님이 불우이웃이었어. 이제 확. 아니 근데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신랑이 늘 그래. 결혼은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참 마음이 아파. 미안하고. 뭐라 하냐면 결혼은 내가 부족한 만한 상대를 만나는 거다. 결혼이란 건 결혼해서 만나는 배우자는 완전한 한 인간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만한 배우자를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배우자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고, 만약 내 배우자가 굉장히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다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 적이 없다. 그 말이 한만 생각해도 욕이야. 근데 내가 지금 나 욕한 거지? 그러면 욕이라고 느끼면 당신이 나보다 부족하게 느끼는 거다. 항상 그게 20년 동안 내가 못 이기는 말이 그거야. 너 지금 나한테 욕한 거지? 그럼 그 말을 듣고 욕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이 자기보다 부족하게 느끼는 거다. 아니 이 말이요. 이 말이 참 묘한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욕이다 싶으면 그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널 데리고 살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요. 사실 내가 볼 때 배우자들에게는 최고의 답이야.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그 말은 어느 부부에게나 다 통하는 거야.
내, 내 배우자가 부족해 보이면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이야. 당신 배우자가 당신보다 많이 부족해 보이면 당신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야. 내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배우자를 만났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 배우자가 너무 뛰어나다. 그럼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부족해서 나머지가 그렇게 채워줬구나. 예. 나 너무 완벽한가 봐. 혼자 살아요? 혼자 사세요? 예. 만약에 당신이 혼자 산다면 당신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야. 이 혼자 사는 사람, 뭐라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은 당신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야. 원래 이 하나님은 그래. 뭔가 부족해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부족함이 없으면 혼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완벽하면 안 된다니까.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서 속상하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안 싸우는 게 더 위험해요. 부부가 싸움을 한다는 건 아직 뜨겁다는 거야. 부부가 싸움을 한다는 건 아직 뜨겁다는 거고, 그 싸움을 받아준다는 건 서로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다면 감사히 여겨야 돼. 근데 진짜 이혼하는 부부들은 싸움도 안 해. 싸워서 이혼한 부부는 또 만난다? 내가 여러 쌍 봤어. 내가 수천 쌍 봤어. 싸워서 이혼을 하잖아. 그럼 또 만나. 맨 만나서 계속 싸워. 헤어졌다 만났다 그 지랄 하면서. 근데 진짜 이 차가운 사이는 헤어지고 다시 안 만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부부싸움을 했다. 그건 아직 식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식지 않았다는 거고 아직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싸우는 건 왜 싸우느냐. 내가 보니까 싸움의 이유를 내가 알아냈잖아. 자기랑 똑같은 면 때문에 싸우는 거야. 잘 생각해봐. 당신이 배우자랑 싸웠다면 똑같은 면 때문에 싸운 거야. 만약에 자기랑 다른 면이 있는 사람이면 안 싸워. 서로 맞춰 살아.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누가 싸웠잖아. 그럼 뭐냐 하면 이게 가령 이제 원래 부족해서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하나가 돼야 돼. 근데 누가 싸웠어. 그럼 뭐냐? 아직 두 사람이 넘치는 부분이 있는 거야. 넘치는 부분이 있는 거야. 또 그림 그려야지. 부부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이렇게 부족해. 그건 당신이 이만큼이기 때문이야. 당신이 이만큼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배우자를 만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싸웠다. 싸운 건 뭐냐? 원래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 절반씩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막 싸우고 있어. 그건 뭐냐 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야. 당신과 상대방이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하나만 남아야 되거든? 한쪽만 남아야 되는데 계속 그 넘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싸우는 거야. 그러면 그 싸움이 멈추는 때는 언제냐 하면 내려놓을 때 싸움이 멈춰. 어느 한쪽이 내려놓을 때 내가 그렇지. 교집합 부분 때문에 싸우는 거야. 교집합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한 면을 내가 포기하잖아. 남편한테 너무 불만인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을 딱 수용하고 나면 싸움이 안 돼. 남편의 어떤 부분이 나를 또 아내의 어떤 부분이 나를 너무 화나게 해. 가령 아내가 너무 지저분하다.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한테 불만이 뭐냐면 집이 지저분하다. 그리고 자기한테 밥을 잘 안 해준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안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불만을 내가 계속 그 상대방에게 요구하잖아. 그걸 고치라고. 해결이 안 돼.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가령 아내가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싸워 더 이상. 남편이 내가 뭐 필요할 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이 없는데 적응하는 거야. 대신 남편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야. 아,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왜 지금 없냐고 따질 게 아니라 미리 남편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미리 남편한테 부탁하고 미리 남편이 조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이 있어. 죽어도 청소 안 하는 아내가 있고 끝까지 게으름 피우면서 안 하는 남편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칭찬이야. 정리정돈 잘 안 하는 아내나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남편, 그들에게 필요한 건 칭찬이야. 딱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을 해주면 말 잘 들어. 신기하게. 와, 집에 왔는데, 어느 날 깨끗했다. 그럴 때, 와, 당신 웬일로 이렇게 집을 깨끗이 해놨어? 라고 얘기해주면, 그다음부터 이 아내가 청소에 관심이 생겨. 그 다음에 남편이 별거 아닌데 했어. 그럴 때, 어머, 당신 멋져. 한마디 해줘. 그럼 아내에게 뭔가 멋지단 말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해. 그런 거야. 그래서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칭찬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겹치는 부분 때문에 싸우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자기가 포기하면 되는 거야.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그래.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싸우지 않아. 그러면 이거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얘기했던 배우자가, 그래.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잖아. 그 후퇴해. 당신 맘대로 해. 이러면서 100이면 100. 한번 해봐. 막 뭐 때문에 의견을 하는데 기어이 상대방 고집대로 해. 그때 그래. 그냥 네 맘대로 하자. 그렇게 해봐봐. 그러면 아니야. 당신 맘대로 해. 100이면 100 그래.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우자하고 내가 싸웠다. 왜 싸웠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닮아서 싸워. 닮아서. 그러니까 똑같아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으면, 그러니까 남편의 부족한 점은 나의 부족한 점이야. 남편한테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건 내 부족한 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남편한테 볼 때 화가 나는 거야.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화내지 말고 배우자의 빈 공간을 내가 채워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부부가 행복해지죠. 근데 참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 뭐냐. 내가 요즘에 이제 막 너무 마음이 아팠잖아. 한동안 되게 마음이 아팠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는 인간들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여기서 목이 나가도록 얘기를 했고, 그렇게 좋은 길을 알려주고, 답이 뭔지를 얘기했는데, 기어이 말 안 듣고 지랄하고, 지금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개소리 하는 것들이 천지빛깔이야. 근데 그 천지빛깔이에 깔려있는 인간들은 왜 그럴까를 고민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찌질하다. 우리 모든 인간은 찌질하다. 또 인간의 찌질함은 불치병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다른 말로 우리는 모두 부족한 인간이야. 왜 인간들이 여론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왜 들으려고 하는가? 줏대가 없어서? 생각이 모자라서?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야. 모든 인간은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야. 모든 인간이 그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우리는 모두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힘센 자에게 기대는 거야. 강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세론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막 목소리 큰 사람한테 대들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야. 저 강자에게 들이댄다는 게 보통 용기를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언제나 그 권력자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예,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거야. 그래서 먼저 그런 인간의 나약한 문제를, 내가 오늘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이. 내가 오늘 방송이 어제하고 다르지? 오늘 방송하는 게 어제랑 막 다르잖아. 어제는 그냥 방송 확 접어버리고 내가 진짜 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답을 달라고 오늘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서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모두
나약한 존재다. 너무 두려움이 많은 존재다. 그걸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지쳤냐 하면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인간 맨날 똑같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이 씨발 내가 뭐하러 잊을 래 맨날 그냥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강원도에서 눈치 오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콩나물에 물 주라는, 우리 엄마가 콩나물에 물 주라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 같은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쑥 커있는 콩나물을 볼 수 있다고. 지금 저 인간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건 내 기대감 때문이다. 다른 말로 나의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은 성장이 있겠지라는 그게 내 욕심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나약한 존재다. 그들이 왜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길 따라갈까? 내가 분명히 정답을 알려줬어. 근데 줄줄줄줄 막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 그건 그들이 그만큼 나약하기 때문이구나.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근데 내가 넌 왜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하니? 라고 욕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두려워지겠구나. 그래서 그냥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게 내려놓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게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공의 정신이 아닐까 싶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내려놓음이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비우라는 거나 나는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냐, 모든 인간은 그러면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냐 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야. 모든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워. 당장 먹고 살기가 고통스럽고, 당장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몸이 힘들고, 또 늙고, 아니면 내가 팔다리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어떤 구세주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이 신앙심을 갖는 거구나. 그러니까 종교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건 절대자란 존재는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매달리면서 찾는 존재야. 예,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면서 결국 나의 실망은 교만이구나. 나의 실망과 나의 마음의 상처는 욕심과 교만이다. 네가 뭘 했다고? 응? 망치부인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했다고?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가 죽기 전에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른 길을 알려줬는데 안 들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또 죄를 지어. 계속 지어. 옛날에도 짓고 지금도 짓고 계속 지을 거야. 인간은 그런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네가 나를 믿고 네가 어느 날 네 죄를 깨달아서 삶을 바꿔보고자 싶을 때 네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네가 네 삶이 달라질 거다라는 길을 보여주셨구나. 10년? 고작 10년 해놓고 36년 동안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어땠겠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고 1907년에 을사조약 무효라고 가서 헤이그에서 외쳤는데 결국 일본이 외교권을 다 박탈해갖고 말 한마디 못했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으면 거기서 화병으로 죽었겠어. 이준열 열사가 거기서 화병으로 죽는 거 아니야. 그죠? 그만큼 그리고 나서도 1945년까지 40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어. 그 일제치하,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40년이면 끝난다는 걸 알았다면 40년만 참으면 일본이 망한다는 걸 그때 알았을까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 40년만 기다리면 해방이 온다 알았겠냐고. 모르지. 기약이 없는 거야. 언제 해방된다는 기약도 없이 무조건 찾기 위해서 싸웠던 거야.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 5년을 기다리면 돼. 다음 5년이 지나면 다음 또 5년을 기다리면 돼. 그렇게
그래도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우리 독립운동 했던 그 선배 열사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된다. 네가 뭐 얼마나 했다고. 망치부인 네가 10년 동안 목을 바쳤다고? 예수는 2000년 전에 그 채찍질 당하고 매달려 죽었다. 네가 고작 10년 마이크 잡혀서 떠들었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약올라하고 그러냐. 그건 결국 교만이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욕심에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막 그 욕심에 또 긴 길을 못 본 거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그 서울 광장에 할아버지들이 텐트를 쳤잖아. 박근혜 지지자들이 텐트를 쳤어. 그 텐트를 친 걸 가지고 너무 이제 막 가슴이 아프고 이 인간들 왜 일어나면서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세요? 예? 여러분이 서울 광장에 텐트 친 할아버지들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막 괴로우시다. 막 너무 분노가 일어나갖고 막 싫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불쌍하게 여겨야 돼. 불쌍하게 여기고 저 사람도 결국 우리가 만들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품고 가야 될 사람이다. 예. 저 사람도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때 품고 가야 될 대상이다. 저들이 우리의 세월호 텐트를 없애라고 막 욕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텐트를 비난하고 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거기다 불사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야. 도리어 거기 와가지고 막 그 텐트를 치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힘드시죠. 한마디 해주는 거. 저것도 하나의 의견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저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정말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내란이 일어나요. 내가 어저께 마음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여행 채널을 딱 틀었어. 그때 뭐가 나오냐면 크로아티아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드브로브니크인가 뭔가 무슨 여행 예능 프로에 나왔던 데래.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내가 크로아티아를 언제 알았지 생각해보니까 90년대 크로아티아 내전으로 알았어.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인지 몰랐고 그 나라가 내전을 겪었다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 근데 소위 이제 그 크로아티아 내전을 그게 이제 결국 민족 종교의 차이였던 거잖아. 그죠? 종교와 민족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결국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자들의 그 욕심이 부딪혀서 거기서 내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완전히 나라의 3분의 2가 부서진 걸 그거를 그 유럽 사람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 재건을 했다며.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재건을 해내서 아름다운 크로아티아가 살아났다는 거야.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나하고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아이가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총을 맞거나 내 아이나 내 남편이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내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들의 폭력에 순종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더러 그들의 폭력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 막 폭력을 할 때 같이 폭력으로 맞서잖아요. 예. 같이 폭력으로 맞서면 그 사람들을 절대 제압할 수 없어요. 실제로 막 분노해갖고 막 술 먹고 깽판을 치는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잖아. 그러면 걔를 통제할 수 없어. 근데 가만히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잖아요.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막 완전히 난동을 피우다가 슬슬 눈치를 봐.
이건 나 경험에서 나온 얘기야. 막 난동을 피우고 그런 애한테 화를 내면 지는 거야. 예.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아주 흥미로운 눈빛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그럼 이제 슬슬 얘가 눈빛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보면서 돌아가, 몸이 실실 돌아가면서 딴 데로 막 소리 지르고 가. 보통 그래. 폭력은 폭력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다른 폭력이 또 와요. 그래서 그 폭력은 뭘로 멈출 수 있느냐? 평화로 멈출 수 있어. 예. 폭력은 평화로 멈출 수 있어요. 뭘로? 네가 진정하면 널 안아줄 수 있다. 네가 막 난동을 피우는데, 너가 진정하면 내가 널 안아줄 수 있다. 뭐가 문제니?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폭력은 우리가 폭력을 품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옛날에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한 말이 있어. 뻑하면 전쟁하자는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는 그 전쟁을 통해서 성장한 장군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1차 대전 때부터 2차 대전까지를 겪어본 장군이라서 아무 때나 전쟁하자고 얘기한 사람은 전쟁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는 사람은 전혀 전쟁하려고 하지 않는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법. 그게 뭐냐? 결국 포용과 평화만이 모든 이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봐봐요. 트럼프 봐봐. 미쳤어. 그죠? 미국 모든 사람이 트럼프대로 미쳤다고 그래.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다 같이 트럼프가 미쳤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트럼프 출입금지. 이 트럼프가 참 나쁜 사람인 게, 지금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7개 나라. 근데 그 7개 나라는 전혀 테러가 아니라, 테러를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대. 테러를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런 이슬람 나라. 근데 그 테러를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이슬람 나라 7나라를 정해서 입국을 금지시켰다는 거야.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사업하는 테러 국가에는 그 금지령을 안 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정말 나쁜 사람인 게, 지가 돈벌이가 되는 나라들은 냅두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자, 결국은요, 테러를 하는 나라들도 보잖아. 그러면 그 나라들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테러를 한 거야. 다른 말로 뭔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테러도 저지르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 안 한다는 거지. 결국 트럼프가 못 들어오게 한 7나라는 한 번도 폭력적으로 이웃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는 나라들인데,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서 결국 약자를 억압하는 거야. 근데 그런 미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게 뭐야? 미국의 무지한 탐욕이에요.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 무식해갖고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은 간신히 했는데 편지도 못 쓰는, 알파벳도 모르고 편지도 못 쓰는 인간들이, 이제 백인 노동자들, 얘네들이 공부는 못했고 인생에서 성공할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거야. 무지한 탐욕이. 그 얼마나 인간이 우매하냐고. 근데 이게 미국의 걔네들만 무지하냐? 유럽에도 있다는 거야. 유럽에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옛날 이명박을 존경했던 노르웨이 그 미친놈 있었잖아. 노르웨이에서 어린이 캠프에 가갖고 100몇 명 죽였던, 수십 명을 죽였던 미친놈이 있어. 그놈도 특징이 뭐냐? 그렇게 고학력이거나 지식인이 아니었어. 고학력이거나 지식인이 아니었어. 그렇게 약간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무지한 무지한 남자가 방치된 채로 일을 저지른 거야. 브렉시트에 투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되게 무지했다는 거야. 가난하고,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무지한 사람들이 브렉시트가 나쁘다라는 그 선동에 놀아나서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다는 거야. 트럼프를 찍은 사람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자, 그러면 아니 영국의 공교육이 그렇게 잘 돼 있다는데 공교육이 잘 돼 있으면 뭐해? 그 공교육이 잘 돼 있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잘 나간 거지. 예. 공교육이 잘 돼 있어도 결국 잘 나가는 애들만 잘 나간 거야. 근데 그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 결국 자기는 루저다. 루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불만족,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패배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 사람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하고 트럼프를 찍고 지금 그 프랑스의 극우파를 지지하고 그런다는 거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제 그 우리 시대가 소위 무한 경쟁, 이게 다 신자유주의의 패단이야.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신자유주의가 참 좋은 말 같잖아. 그죠? 자유주의.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없잖아.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뭐야? 자유라는 이름의 강자주의야. 그래서 누군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 신자유주의란 말이 틀렸다.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이 뭐였냐면 그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유경제체제. 또는 그러니까 이제 고전 경제학의 그 사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체제.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자유에 대한 모독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저 표현. 승자 독식주의. 승자 독식주의. 이긴 놈이 다 먹는 주의. 강자 중심주의. 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반기문 불출마. 예. 그래요. 예. 결국 반기문이 불출마를 선언했군요. 예. 자, 반기문 불출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또 제목을 바꿔줘야죠. 예. 예. 자,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라는 게 결국 승자가 다 먹는 체제이고 강자 중심주의야. 그러다 보니까 그 강자 중심, 이긴 놈이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브렉시트에 찬성하고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나라의 루저들이야. 그런데 브렉시트를 찬성해줬어. 그러면 영국이 나아지냐? 안 나아져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해서 어떻게 됐나?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았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야.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 브렉시트 선거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선거하자고 막 그러는데 이미 물 건너갔어.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야.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무지한 백인들이 트럼프를 뽑았어.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말도 안 돼. 이슬람 국가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 테러 국가의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공약을 집행했어. 자, 그런데 진짜 테러국은 빈라덴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가 거기서 사업을 한대. 그래서 그 나라는 출입금지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아무 힘없는 7나라를 출입금지 시켰는데 백인 남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힘없고 테러하지 않았던 7나라를 출입금지 시키는 게 이 백인 남자들에게 아무 도움 안 돼. 그런데 이 백인 남자들이 자기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할 거라는 헛된 기대를 갖고 트럼프를 찍었잖아. 그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1990년 이후에 세계 교육이 무한 경쟁으로 간 거야. 그래서 원래 미국도요 그렇게 대학교를 중시하지 않았어. 그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톰 행크스 나오고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영화. 톰 행크스랑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고 이 톰 행크스가 마트의 매니저야.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대형 마트의 매니저였는데 이 사람이 승진을 해야 될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승진되는 줄 알고 갔는데 잘린 이유가 뭐냐? 네가 대학 졸업장이 없다. 그래갖고 이 톰 행크스가 늦깎이 대학생이 돼. 그래가지고 그 늦깎이 대학생으로서 만난 여자 교수가 줄리아 로버츠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미국의 그 상황을 굉장히 잘 리얼하게 표현해. 심각한 문제. 뭐냐? 그 남자 주인공 톰 행크스가 이혼을 했는데 집을 한 채 갖고 있어. 근데 그 집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월급을 받았고 대출금으로 다 갚으면서 살아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그게 바보 같은 짓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떡하냐? 그 집을 은행한테 너 가져 그러고 줘버려. 그러니까 막 은행에서 막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대출해주고 대출 이자를 받아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때 이제 미국의 상황이죠. 로맨틱 크라운이라는 그 영어는 레리 크라운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미국에서도 예전에 필요하지 않았던 마트 매니저한테 필요하지 않았던 대학 졸업장을 원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배달 구해요라는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야. 4개국어 이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외국 연수 경험 있으면 우대한다. 그리고 저기 대학원 졸업생 우대 뭐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야. 근데 구하는 게 배달하는 사람이야. 배달을 구하는데 4개국어가 능통하고 대학원 졸업한 사람을 환영하고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경력을 요구하는, 한마디로 그렇게 스펙이 많아봤자 배달밖에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뭐냐? 마트 매니저라는데 대학 졸업장 왜 필요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무한 경쟁 체제로 가면서 결국 대학을 나온 애들끼리만 기회를 나눠 먹는 거야. 그러려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내가 이번에 되게 화가 난 게,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작가가 되려고 해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국문과를 이제 지원을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명문대에서 자기네 학교 이름에 공모전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공모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인터넷 메일로 보내는 거야. 컴퓨터로 써서 메일로 보내는 거야. 그게 끝이래.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작가한테 대피를 시켰을 때 이게 고등학생이 쓴 건지 작가한테 대피를 시킨 건지 어떻게 판단하냐고. 거기서 먼저 뽑아가지고 저기 붙은 애들을 데려서 현장에서 글을 쓰게 해서 얘가 진짜 자기 글을 쓴 건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저기 공모전인데 그냥 메일로 보내면 되는 거야, 작품을. 그러면 우리 딸은 2달 동안 잠을 못 잤어. 그 글 쓴다고. 학교 공부 다 하고 나서 그거 글을 쓴 공모전에 내느라고 밤을 새워가지고 2달 동안 작품을 낸 거야. 근데 얘는 2달 동안 작품을 냈어. 그럼 이제 다 모여갖고 이제 100일장을 보는 거지? 아니래. 그걸로 끝이래.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스카이 중에 하나야. 스카이 중에 하나야. 결국 지금 스카이에 들어가려면 돈 주고 작가를 사서 쓰면 된다는 거야. 돈 주고 작가한테 부탁해갖고 그걸 내면 들어가는 거야. 결국 부자들끼리만 붙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없어졌대. 박근혜 들어서서. 그 이유가 뭐냐? 걔가 붙었는데 왜 붙었는지 모른다는 거야. 입학사정관 제도로 그 스카이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없애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들었대. 마찬가지래.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는데 왜 붙었는지 모르는 거야. 결국 있는 놈들끼리만 붙고 없는 사람은 안 붙는 거야. 그건 잘못된 경쟁 구조잖아. 그러니까는 장시호 봐봐. 하혈이 심해서 못 나간다고 해야 되는데 하혈이 심해서 그런 애들이 연대 졸업하고 그 한글도 모르는 정유라가 이대 졸업하고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결국 이게 명문대 이 입시 제도, 명문대를 나와야만 성공한다. 결국 다 가짜야. 우리는 그런 잘못된 제도들을 잘못된 경쟁 구도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거야. 그게 금수저론이야. 그게 금수저론이야. 공황장애. 아주 미쳐버린다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을 주무르면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반기문이 불출마했어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 그래서, 내가 저기 받았지? 드디어 이제 반기문 불출마에 대한 이야기. 네. 그 반기문 불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 배경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명박이
자, 그 노무현 말기에, 그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때, 음, 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 때,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관심들이 없었어.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5년 이후로 인기가 없었잖아. 그리고 2006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 막 자기네들이 친노 키즈라고 했던 애들이 나는 손학규야, 나는 정동영이야 하면서 다 가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 혼자 비참하게 남아있고 청와대에서 진짜 개 쓰레기들이 쓰레기짓을 골라서 하고 막 웬 학력 위조 여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에 아우 지랄 연병을 하는 그런 청와대를 보면서 노무현 그러면 개 쓰레기 집단 그랬어요. 2007년 상황이요. 노무현 그러면 개 쓰레기 집단으로 보였어. 그것도 그 가을에 그랬다니까.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랬어. 그런 일들이 노무현 정권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노무현 정부 이후에 야권이 다시는 집권하기 어렵다라는 지경에 이르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명박 대세가. 이명박이 어떻게 했어요? 이명박이 수백조 원을 날린 거 아니야. 노무현 때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지랄 연병을 하더니 이명박과 대기업이 온 나라를 다 털어먹었어. 그렇잖아. 이명박 때 국가 부채가 확 늘어나고 박근혜 때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명박 때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박근혜 때 개인 부채가 늘어나. 가계 부채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는데 이명박 때 특징은 뭐냐면 4대강, 그 다음에 자원외교 비리, 그 다음에 방위산업 비리 이걸 통해서 수백조 원을 대기업이랑 이명박이랑 해먹고 튄 거야. 먹튀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박근혜가 집권을 했어. 우리가 이명박을 보면서 이명박이가 평사원에서 CEO가 됐던 기적처럼 우리 정말 힘든 서민들을 전부 다 사장님 만들어주는 줄 알고 뽑아줬는데 이 썩을 놈이 다 헤쳐먹고 튀었어. 먹튀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사기꾼 새끼한테 처음부터 정권을 주면 안 됐다. 그래서 서민들을 먹여 살렸던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정권을 주면 우리를 먹여 살려줄 거다. 어머 그랬더니 박근혜와 양아치 군단이 가시에 남은 살까지 다 발라먹고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이 모든 문제는 최순실과 고영태가 연인 관계에서 비롯됐다. 주여. 지랄 연병이 창궐을 했어. 기가 막히죠? 결국 이명박과 박근혜를 만든 건 뭐였을까?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든 건 뭐였을까? 우리의 탐욕이야. 우리의 탐욕이 우리도 부자 되고 싶다라는 탐욕이 이명박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명박은 사기꾼이구나. 그럼 사기를 안 칠 것 같은 좀 어리버리해 보이지만 사기 안 칠 것 같은 박근혜한테 딱 줬더니 세상에 그 양아치들을 데리고 와서 뜯어먹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가 일단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명박이 사자와 표범처럼 해먹고 갔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애들이 누구지? 하이에나. 박근혜와 하이에나들이 또 발라먹고 간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뼈만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를 했다.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자, 이게 지금, 요게 갖고 오는 의미에 대해서 일단 반기문이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냐? 내가 볼 때 반기문이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야. 미국이 이거는 소위 유엔을 만든 세력이
불허한 거야. 내가 그랬잖아. 미국이 반대한 거라고. 미국에서 반기문의 출마를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반기문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날 반기문 동생하고 조카를 체포했잖아.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묻어버리면서 반기문에 막 열풍 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기문의 또 다른 동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걔 체포해서 보내라 라고 얘기했잖아. 그건 뭘 의미하냐? 미국에서 반기문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정확하게는 유엔을 만든 세력. 결국 유엔이라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냐? 소위 세계의 대자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조정장치야. 근데 자 유엔 그럼 뭘 하는 데냐 하면 유엔 결의안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근데 유엔 결의안에 그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하면 안 된다.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불문율 묻지 않고 지키고 있었는데 반기문이 그걸 어기는 첫 번째 사무총장이 된 거잖아. 그렇게 되면 반기문 이후에 반기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나면 더 이상 유엔 그 결의안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제재할 길이 없는 거야.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할 길이 없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계속 유엔을 통해서 그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이 반기문이 출마를 하는 순간 유엔 결의안 아무것도 아니네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유엔에서 반기문의 출마를 반대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젠가 그저께 유엔 감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주 장문의 기고를 한 거야. 장문의 기고를 해가지고 반기문이 아주 무능한 사무총장이었다. 그런 얘기를 기사로 썼어요. 그거 한번 갖고 와봐봐. 그건 뭔 얘기냐냐. 국제사회에서 반기문이 한국의 대통령 되는 걸 반대한 거야. 예. 이거는 반기문이 우리나라에서 뭐 언 땅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임명진이나 새누리당이 반기문이 텐트 못 칠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미국이 불허한다는 걸 안 거야. 미국이 불허한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예. 반기문이 그렇게 인기가 없지 않았어. 반기문이 20%, 황교안이 10%야. 2배라고. 그런데 반기문을 포기하게 한 이유는 뭐냐? 미국에서 사인을 보낸 거지. 반기문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이 딱 접은 거야. 제3지대론 피는 애들이 반기문을 딱 접어버린 거야. 자, 그렇다라면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내가 뭐라 했어? 반기문이 나오고 호남에서 지지하는 제3후보가 나오면 그러면 문재인으로도 이길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며칠 전에. 근데 반기문이 접었어. 그러면 이제 저쪽 애들 1대1로 된다는 거야. 뭐 쟤네들이 뭐 황교안이니 뭐니 들이대도 내가 볼 때 본선 경쟁력 없는 새누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형식적 후보를 내는 거야. 새누리당 형식적 후보를 내고 그리고 제3지대 후보로 새끈한 애를 내서 그 새끈한 제3후보 대 문재인 싸움으로 가겠다는 구도야. 예. 그게 안철수일지 누구일지 몰라요. 현재로 봐서는 안철수가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아. 그러면 저쪽에서 제3후보로 가령 뭐 홍석현이라든가 홍종욱이라든가 내가 볼 때 유승민하고 황교안이 새누리당 후보가 될 것 같아. 둘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남경필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 남경필은 내년에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제3후보로 뭔가 새끈한 애를 내보낼 수도 있다. 예. 전혀 새로운 인물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라든가 뭐 천정배라든가 갖고 있는 그 풀 안에서 나올까라고 생각하잖아. 새끈한 이인재? 너 이인재지? 이인재 아직 살아있긴 해? 움직이는 걸 못 봐가지고. 황교안이는 나오면 새누리당으로 오죠. 예. 황교안이나 유승민은 나오면 새누리당으로 나오는 거고, 예. 그리고 황교안?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황교안이 나왔어. 걔 미필이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찍어주겠어?
그리고 자, 쟤네들이 나중에 터뜨릴 수 있는 무기는 안보밖에 없어. 그러면 안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갔어. 군대도 안 간 게 안보 얘기하면서 대선 치르겠냐고. 나는 뭐 유승민이는 뭐 바른정당이라고 해도 어차피 나는 유승민이 그렇게 제3후보가 될 가능성 없다고 봐. 아니 여러분, 호남에서 유승민을 찍어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3후보는 호남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호남에서 지금 유승민 얘기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고. 아니 몰라서 그래. 호남에서 유승민 지지한 사람 있어요? 나는 호남에서 유승민 지지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지금 유승민 얘기한 사람 대구 경북 사람들이야. 대구 경북 사람들만 유승민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호남 쪽에서는 전혀 유승민에 대한 리드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제3후보로는요. 호남의 반을 끌어간다는 얘기야. 호남의 반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 출신 갖고 난 안 된 거라고 봐. 그나마 안철수가 야당이었잖아. 그나마 안철수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철수 손학규? 근데 안철수 손학규 가지고 국민들이 모일 것 같냐고. 안철수 손학규 정도는 문재인한테 약하지. 내가 제3후보 정당론이라면 제3정당론을 필 거라면 나는 이렇게 그렇게 드러나 있는 뭐 안철수라든가 손학규 이런 사람들로는 대중의 지지를 끌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인물을 내놓지 않으면 제3후보론도 안 될 수밖에 없다. 뭐 만약에 그 안철수 지금 이제 호남에서 갑자기 다시 안철수 바람이 불긴 불었는데 안철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문재인한테 못 이길 것 같아. 안철수 바람이 안철수로 모아지면 내가 며칠 전에는 안철수하고 문재인이 붙으면 그리고 호남에서 무조건 밀어주면 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안철수 바람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가 않아. 안철수 바람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고 저쪽에서 반기문을 정리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안철수가 그 반기문이 정리할 시기가 너무 빨라. 그러면 안철수가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고 아직 안철수 바람이 안 불었는데 그러면 혹시 쟤네 뭔가 새로운 다른 후보를 내려는 건가? 예.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가 지금 호남표도 절반 이상 먹기 어려울 것 같아. 현재 내 느낌에는 안철수가 현재 지지율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아야 30%? 그러니까 지금 호남의 50%는 문재인은 무조건 안 찍는다야. 호남의 50%는 무조건 문재인은 안 찍는다인데 그 50% 중에 30%만 안철수를 지지하지 이 20%는 안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철수는 좀 아닌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야. 근데 호남에서 황교안도 난 안 먹힐 거라고 봐. 유승민이나 황교안은 호남에서 먹히기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둘 다 새누리당 출신이야. 그러면 이 호남표를 새누리당으로 끌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 제3후보로는 일단 이명박 지지 세력과 이명박 지지 언론이 뭔가 그 호남이 동의할 만한 호남의 50%가 동의할 만한 새로운 인물을 찾아내지 않으면 실제로 안철수가 현재 판에서는 문재인을 이기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만약에 안철수로 간다면 그건 대선 포기하는 거야. 만약에 저쪽에서 대선을 진짜 이기고 싶으면 제3후보 정당에서 뭐 홍석천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새로운 인물을 낸다면 그건 진짜 대선에 마음이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저 도토리들을 데리고 하겠다는 얘기는 이명박 쪽에서 대선 놨다는 얘기야. 대선은 별 관심 없다. 지방선거에 잡겠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두 개를 목적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볼 때 쟤네들이 대선 내주고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을 잡으면 그게 더 유리해. 내가 홍석천이라고 했어? 미안해요. 홍석천 말고 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예. 홍석현.
미안해요. 오늘 아침에 홍석천을 봐가지고 그 홍석천이 안희 정도로 잘생겼다 그랬다며. 그래서 안희정이 혹시 게이 아니냐고. 미안해요. 그래서 충격받았어. 홍석현. 중앙일보가 홍라희의 남매가 홍라희 남매가 나온다라면 홍라희의 남매가 나온다라면 그건 뭔가 해보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나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저쪽에서 다음 후보로 홍석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홍석현 카드를 깔려면 지금 까야 되거든. 지금 만약에 깐다면 가능하겠지. 근데 왠지 쟤네들이 아직은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럼 뭘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요 얘기를 한번 같이 듣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 반기문 불출마의 의미.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한철 소장님의 그런 말씀에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어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오늘부터 8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박한철 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을 결론 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말 3초,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할 가능성입니다. 오늘 대리인단이 입장 내놓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변호인이 없어도 심판은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멈추는 건지. 헌법재판소 8인 체제 속에서 짚어봐야 할 변수들, 쟁점들 꼼꼼히 살펴보죠. 조대연 전 헌법재판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대연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나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이 되셨고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거죠? 예.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8명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보세요? 재판관이 9명일 때는 대통령 측에서 반대표 4표를 확보해야 탄핵 기각을 받을 수 있는데 8명일 때는 이제 3명 반대표 3표만 얻으면 이제 탄핵 기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가결시킬 때는 제적의 3분의 2였던 거. 그거하고 헷갈리세요. 헌법재판소에는 남아있는 인원의 3분의 2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6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원이 9인일 때 하고 8인일 때 하고 7인일 때 하고는 아주 변수가 달라지죠. 그렇죠. 9인일 때도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7인일 때도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9인일 때는 4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탄핵이 기각됐던 것이 7인일 때는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3월 13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심판 결론 나지 않으면 그냥 7인인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그게 이제 변수죠. 지금 일부 헌법학자들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권한대행은 저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니까 황교안 대행 그런 입장에 의하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에는 후임자 없이 7인 체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7인 체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 측에서는 2사람 반대표만 얻으면 탄핵 기각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3월 13일 이후에 7인 체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게 되겠죠. 원할 수밖에 없는. 이거요. 이럴 경우에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헌법은 6인 이상 찬성을 얻으라고 그랬는데 그건 9명